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AI 기술과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집약한 한국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기술이 도시를 바꾸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이 자율적으로 경로를 인식하고 사람들을 피해 목적지로 향합니다. 부산 에코델타 시티 내 스마트 시티에서 구현될 기술입니다. 부산 에코델타 국가 시범 도시의 주거 지역의 배달 로봇, 배송 로봇으로 금년 하반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식음료 배송 로봇이고요. 냉장, 냉온 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앞에 사람 얼굴을 몇 분 만에 그림으로 완성합니다. 일명 화가 로봇으로 표정과 윤곽까지 스스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AI랑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 로봇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얼굴 부분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왼쪽에 있는 팔 부분은 사람의 얼굴의 특징들을 캐치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림체로 보여주는 시기고요. 미래도시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In recent years, Busan has pursued bold transformation in order to become a leading smart city. We have introduced smart technologies based on AI and data across the city, bringing real innovation to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logistics, healthcare, and the environment. Innovation that makes a real difference in the everyday lives of citizens. 이번 엑스포가 기술과 사람 그리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이고 따뜻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는 AI 기반 미래도시 청사진을 제시하는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외 270개 기관이 참가해 모빌리티, 인프라, 에너지와 환경 등 새로운 스마트시티 분야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시교육청 산하 26개 학교 학생들도 참가해 AI 코딩과 로봇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시티가 전문가 영역이 아닌 모두가 만드는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비즈니스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실질적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I와 도시가 만나는 자리, 이제 기술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오는 19일 강서구에서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비키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웨스트 비키라는 이름으로 영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열리던 기존 행사를 서부 상권으로 확장한 프로그램입니다. 웨스트 비키는 롯데시네마 부산 명지점에서 총 7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강서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동북아 8대 광역 경제권 도약을 목표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을 가동하고 2026년도 주요 현안 사업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3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58개의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왔으며 이 중 내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부울경 환승센터 구축 총 22개 사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장마 기간이 역대 2번째로 짧게 끝나는가 하면 연이은 폭염에다 이번엔 폭우가 쏟아져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스런 날씨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역학 분야 전문가이신 안중배 부산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해 장마가 예년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장마의 특징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올해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이르게 발달하는 바람에 장마가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가량 일찍 시작한 것이 우선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장마는 일반적으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를 6월 말에서부터 7월 말 사이에 그 한반도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찬 공기하고 남쪽에 있는 더운 공기가 서로 만나면서 장마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기간을 우리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아예 일찌감치 그 장마 전선을 한반도 북쪽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6월 12일, 그다음에 중남부 지방은 6월 20일경 장마가 시작을 했는데 장마가 시작하고 나서 한 닷새 정도 이제 장마비가 내리고 나서는 그 또 다시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이제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예. 근데 마침 이제 이번 주 중에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남쪽에서 발달하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과 다시 만나면서 아마 이제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장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른 장마 그리고 거의 한 3주에 걸친 휴지기를 거친 그런 장마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달 중순 이후로는 장마 기간 중인데도 좀 폭염에 전국적으로 시달렸습니다. 이 원인은 뭘까요? 예, 그 장마의 그 소강 상태가 길어지면서 예년 같으면은 이제 7월 말에 시작돼야 될 그 무더위가 올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마가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서면서 이 강수에 의한 냉각 효과 그것이 없어지면서 또 이제 무더위를 키웠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비 대신 햇빛이 이제 더 쏘이는 날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대기와 지면과 심지어는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까지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폭염의 주 원인이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티베트 고고대에서 발달한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층을 지배하면서 올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중층과 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다음에 상층에는 그 티베트 고기압 이렇게 이중 구조로 해서 열돔, 소위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 폭염이 가중됐다고 봅니다. 이 열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층과 하층이 되게 안정되면서 대류 운동이 저지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햇빛이 강해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이제 침강을 하면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압축이 되면 기온이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남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동서로 놓이다 보니까 공기가 이 산맥을 넘으면서 이제 고온 건조해지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작용을 해서 올해 그 상당한 그 폭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는 또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방에 아주 큰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그 지금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마치 그 춘추 전국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초에 오츠크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오면서 오츠크 고기압은 굉장히 찹니다. 찬성질 가진 고기압을 오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방은 좀 열대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폭염으로 약간 이제 좀 벗어났는데 이 그 오츠크의 고기압이 그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의 자리를 이제 좀 밀어내면서 약간 좀 선선했었는데 지난 주 말에 다시 그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오츠크의 고기압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열돔 효과를 일으켰던 티베트 고기압도 밀어내면서 한반도를 이렇게 내려오게 됐죠.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남쪽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이제 그 열대성 저기압이 있는데 그 저기압이 그 사이를 파고 들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열대성 저기압은 그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부산과 영남 지역에 많은 그 폭우를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더불어서 이제 한반도 주변의 수온이 높거든요. 해수온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은 해수온도 마찬가지로 수증기 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유럽에서는 또 기록적인 폭염으로
또 사람들이 시달렸고 미국에선 또 폭우가 발생을 했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기후 온난화로 봐야 할까요? 예. 원래 이제 폭우하고 폭염은 사실은 이제 다른 현상이긴 한데 실제로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기온이 높아지면은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대기가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어떤 조건만 맞는다고 하면은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강수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듯이 강수가 내리는 것이 요즘 그 온난화된 기후에서의 강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1904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럼 이제 120년 정도의 이제 기간인데 그 기간의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이와 같은 경향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강수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그 강수 일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강수 일수가 오히려 증가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비가 잘 한 번 내리면 굉장히 과거보다 강하게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강수에 관한 모든 이제 기록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모두 다 갱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온난화된 기후에서는 이와 같이 폭염과 그다음에 폭우, 그다음에 또 돌발적인 가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현재 한반도 상층에는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만 맞으면 이제 그 돌발성 폭우가 이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번 주 중후반에 또다시 그 굉장히 강한 그런 한파가 찬 공기가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잠시 물러났던 이 태평양 고기압도 다시 지금 세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주 정도 중후반 정도에 다시 장마가 재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비가 아마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상층에 그 찬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대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주 강한 강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당히 그 발달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주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부터는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폭염에 다시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점 뭔가 하면은 그 올해 그 티베트 고원에 그 눈덮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역대급으로 적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티베트 고기압이 굉장히 발달하기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8월 중에도 이 티베트 고기압이 발달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 열돔 현상이죠. 다시 또 일으켜서 폭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철과 이제 초가을에 걸쳐서 2개 내지 3개 정도의 태풍을 경험하게 되는데 태풍은 뭐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그 다음에 그 태풍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우리 여름철 대기를 갖다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여름철이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지금 뭐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돌발적인 그런 가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상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심할 틈이 없겠네요.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덕 신공항 사업이 현대건설 사태 이후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나설 다른 건설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2029년 개항은 물 건너가는 것인지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은 언제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업비 10조 5천억 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번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조건이던 공사기간 84개월에 대해 2년이 더 긴 108개월을 제시했고 공사비도 1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계약 위반 논란 끝에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고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바뀌더라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급한 사업이 현대건설 목리에 상당 기간이 허비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을 법적 제재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국토부도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사태 이후 가덕신공항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건설업계와 공사기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입찰 조건, 재입찰 시기 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가덕신공항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9,640억 원이 편성됐지만 부지 조성에 투입될 5,223억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입찰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롯데건설과 한화건설, DLENC 등이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9년 12월 개항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공사업체를 찾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면서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29년 개항을 유지하면서도 공기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9년 개항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덕신공항은 핵심 국책 사업이라며 신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조치들이 제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가덕신공항은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안개 속으로 빠진 가운데 토지 보상 절차도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항 건설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첫째, 현실을 반영한 보상금 즉각 재평가하라. 둘째, 주민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라. 가덕도 대항 청년회와 주민 등 200여 명이 공항 건설로 인한 보상금 현실화와 구체적 이주 대책 수립, 지속 가능한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보상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제시된 보상금은 청년 하나 살아갈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는 집을 살 수도 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어부들은 어장을 잃고 배를 팔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평생 일군 바다를 뺏기고도 이주할 곳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떠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원주민 200여 명은 이번 보상액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러고 뭐 쫄망정 왜 강정을 갖다 발로 짓밟듯이 엉터리를 해가지고 왜 우리를 피를 토하게 합니까? 왜?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 이 감정평가를 원했는가? 우리요 땅 준다 해도 땅 살 돈도 안 돼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주 정착금으로 모든 게 종료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이주 대책은 이주진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주 정착금만으로 모든 게 종료된다. 요거는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국토부와 예산을 내용을 확정 짓고 바로 기재부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단은 3분기 내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해 이주대책 안내문을 보내고 4분기 중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택지로는 에코델타시티나 가덕도 내 동매산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우리 생계대책,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고 있는 업무가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구의회가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앞으로 9일 동안 의사 일정을 갖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에서 각 부처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21일에는 천마산 복합전망대를 방문해 현장 소통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뒤 열린 5분 자유 발언 시간에는 하명희 의원이 117년 만에 폭염 대비를 일한 주제로, 그리고 김병근 의원은 아동 친화도시 서구, 아동 건강권부터 챙겨야 하란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부산 장애인 부모회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부산지부는 최근 동래구 소재 언어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 보호 조치와 엄중한 처벌, 관련 기관에 대한 전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 교사 2명은 지난 1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 공모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에 있는 치료실들이 거의 이렇게 안을 못 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몇몇 군데는 안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하신 군데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실들이 우리들 부모들이 보면 더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 하여서 거의 다 못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이 사건이 계속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부모들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자행이 된 것 같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두 명의 아이가 아니고 거의 30여 명의 단아이가 학대를 당했고 폭력을 피해를 입었다면 한 번쯤은 나와서 그 피해자 부모나 당사자는 사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 속에서 짧은 장마에 이어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며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날씨 변화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데 기상이변은 앞으로 더 자주 찾아올 것이라 경고합니다. 시민 여러분,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